자, 지난 시간에 등속 원운동 했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 원운동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교과서 38쪽에서 4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학습 목표는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함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케플러 법칙과 뉴턴의 중력 법칙, 그리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 앞서 케플러 법칙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이 천동설입니다. 하늘천 움직일 동이죠. 하늘이 움직이는 설인데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설이 되겠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이제 깨트린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하고 있다라고 바뀌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태양계 모형이죠.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이런 표현에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영어로 이제 혁명적인 이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이게 이제 혁명적인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이제 케플러가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한계점이 뭐였냐면 그래도 지구가 중심이 아니긴 해도 그래도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완벽한 도형인 원 형태로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깨트린 사람이 케플러가 되겠습니다. 케플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할게요. 케플러는 좀 되게 가난한 수학자 출신이었고요. 네. 너무 크나? 괜찮아. 케플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오늘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플러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으로 이제 케플러를 고용했던 티코 브라헤라는 또 귀족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여서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자기의 취미생활이 이제 천체 관측이었거든요. 천체 관측을 하기 위해서 섬 하나를 통째로 사서 거기에다 성을 짓고, 당시로서는 가장 최첨단의 장비를 넣어가지고 망원경이 있기 전에는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로서는 가장 훌륭한 관측소를 짓고, 얘가 돈만 많은 게 아니고 능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관측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방대한 자료를 남겨요. 근데 이제 티코 브라헤는 수학적인 능력은 좀 부족했습니다. 과학, 수학 방면의 능력은 좀 부족하고, 이론적인 부분은 좀 부족하고, 이제 관측은 근데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굉장히 정확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 관측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고용한 사람이 케플러입니다. 케플러는 이제 왕실 수학자로 활약할 만큼 당대에 되게 뛰어난 수학자였고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의 부름을 받고 가서 하는데, 근데 티코 브라헤가 조금 약간 찔끔찔끔 자료를 줘요. 왜냐하면 이제 케플러가 진짜 위대한 발견을 할까봐 찔끔찔끔 주다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돼서야 자기의 모든 자료를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이제 티코 브라헤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자료를 받은 케플러가 이제 화성의 관측 자료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상하게 원이 아닌 거예요. 그 궤도가 원이 아닌데, 케플러가 되게 갈등을 많이 했다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천체의 운동은 왠지 원일 것 같은데 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있는 자료냐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평소에 티코 브라헤를 쭉 봐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관측을 잘하고 정확하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에 그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믿기로 했습니다.
믿기로 결정하고 화성의 그 관측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케플러 제1법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화성의 궤도는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타원은 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타원이죠. 타원인데 그 티코 브라의 관측 자료를 모습해 본과 화성의 궤도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임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게 제1법칙이 됩니다.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이게 케플러 제1법칙이고요. 이걸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쭉쭉 이제 발견을 하는데요. 또 몇 가지 규칙성을 발견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법칙인데요.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같다입니다. 이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얘가 공전을 해요. 공전을 하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그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 요 선이 이 휩쓸고 간 면적 있죠. 휩쓸고 간 면적이 여기에 이제 잉크가 묻어 있다 하고 이게 잉크가 묻은 막대기라 생각하고 이거 지나갔다고 쳐요. 여기가 잉크가 묻겠죠. 요 면적을 S1이라고 하겠습니다. S1.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점 C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2라고 할게요. 근데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뭐냐면 만약에 T1하고 T2가 같다면은 요 행성과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분이 그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도 같다라는 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저도 참 미스테리어스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거를 다 발견을 했는지요. 그 수많은 관측 자료를 보고 규칙성을 발견한 거거든요. 완전히 또라이죠. 보통 능력은 아닙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휩쓸고 가니까요. 시간에 비와 면적의 비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쓰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태양과 행성을 휩쓸고 간 면적의 비는요. 그 면적을 휩쓸고 가는데 걸린 시간의 비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1대이면은 그때 휩쓸고 간 면적도 B가 1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은 이렇게 공식화해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케플러는 하여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관측 자료만 보고 이런 걸 계속 발견한 거예요. 규칙성을. 근데 케플러가 이제 가장 자신이 발견하고 나서 스스로 가장 기뻐했던 법칙은 제3법칙인데요. 제3법칙은 행성의 공전 주기 t의 제곱은 타원 궤도의 긴반지름 A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데 이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에는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걸 제가 그냥 그대로 잘 적혀서 가져왔는데 제가 살짝 지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주기의 제곱은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데요. 근데 이 긴반지름은 뭐냐면 여기 타원이 이게 장축이 있고 단축이 있거든요. 여기 짧은 축, 이게 긴 축. 이 긴반지름은 뭐냐면 요 긴 축의 절반이 긴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를 그었을 때 짧은 축하고 긴 축에서 긴 축의 절반, 이게 이제 긴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화 법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케플러가 가장 좋아해서 조화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조화롭다 할 때 그 조화입니다. 네. 다 이게 하는 김에 대본에 있는 거 다 할게요. 네.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면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데 옛날 가수 중에 투투라고 있어요. 투투 1과 2분의 1 불렀던 가수. 여기 간혹가다가 희한하게 아는 애들이 한두 명 있더라고 반에. 투투. 그래서 투투 아삼. 여기 이제 제가 대본을 짠 거고요.
또 대본을 제가 뺏긴 게 있어요. 이건 다른 지구과학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주기 하면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제곱 이거 요거는 옛날에는 요새는 김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장반경이라고 했거든요. 길장자를 써서 장반경 세 글자죠. 그래서 삼승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더 우아한 것 같아요. 투트 아삼이 더 좋아.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근데 잘못하면 김반지름 네 글자 사승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옛날 명칭으로 했을 때는 이제 장반경이라고 했거든요. 얘를. 그래서 뭐 요거는 상수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요거는 그냥 K라고 두고 요거는 중심에 있는 천체가 같으면 같은 상수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끼리는 이 식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K 값 똑같이 해가지고. 근데 이 케플러 법칙은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뿐만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들끼리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은 중심이 지구죠. 그럼 걔네들끼리 또 이거 같이 똑같은 K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 주위에 위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도 케플러 3법칙 쓸 수 있습니다. 걔네들의 주기의 제곱은 또 김반지름의 세계제곱에 비례하는데 그때도 이제 K를 걔네들끼리는 같은 K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3법칙과 관련된 교과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디 갔지? 없네. 어디? 이거 소모져 있어. 이 앱을 아직 저도 완벽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교과서 몇 쪽이고? 40쪽에 있는 확인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목성의 공정 궤도 김반지름은 지구 공정 궤도 김반지름의 약 5배입니다. 그래서 목성의 공전 주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요거는 케플러 제3법칙을 쓸 거예요. 주기의 제곱은 김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하죠. 이걸 지구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요. 목성에 대해서 써보는 겁니다. 그럼 지구는 주기가 몇 년이고? 1년이죠. 그래서 1의 제곱은 K의 지구의 김반지름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A라고 두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목성의 주기를 구해야 되죠.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T라고 둘 거고요. K는 중심이 태양으로 똑같으니까 똑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김반지름은 지구의 몇 배라고 되어 있어요? 5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A의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기억 있고 여기 니은식이 있는데 니은 나누기 기억을 할 거예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좌변은 좌변끼리 하면은 t의 제곱 나누기 1의 제곱이 되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k는 미리 날라가니까 안 쓸게요. a, 삼승도 날라가죠. 그러니까 5의 3승 나누기 1의 3승 되죠. 네. 좌변은 좌변끼리 나눴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눴습니다. 네. 밑에 식을 위에 식으로 나눈 거예요. 뭐 이런 건지 알겠죠? 그럼 주기의 제곱은 5의 3승이죠. 그러니까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면 t가 되죠. 그래서 t는 5루트 5년 10년 넘네요. 그죠? 2의 제곱이 4니까 네, 목성의 공전 주기는 10년이 좀 넘습니다. 뭐 케플러 3법칙을 이용한 문제는 뭐 이딴 식으로 풀면 됩니다. 식 2개 쓰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나머지 구할 수 있어요.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법칙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케플러 제3법칙을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뉴턴의 중력법칙과 그리고 그 케플러 법칙과의 연관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 힘을 중력이라고. 뉴턴은 만륜력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지금은 이제 중력이 좀 더 표준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자, 질량 M1인 물체와 질량 M2인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데요.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고요. 그럼 이 힘의 크기는 G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G는 굉장히 작습니다.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으로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집 비밀번호거든요. 6671011. 진짜요? 옛날 비밀번호. 물리 상수들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바꾸거든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근데 이렇게 저는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뭐를 좀 알아주면 좋냐면 엄청나게 작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거 대충 10이라 때려 넣어도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10의 8승이 억이잖아요. 100억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웬만큼 큰 질량 아니고서는 중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면 교과서에 확인 11번 문제가 있어요. 11번 문제 아니네요. 내가 문제를 모르고 안 넣어놨네. 왜 안 넣어놨을까? 그 확인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 있냐면 나도 봐야 되니까 몇 페이지 있노? 41페이지에 확인 10번 문제 있죠? 그거 풀어볼게요. 질량이 100kg인 물체 두 개가 1m 떨어져 있죠? 여기 1m 떨어져 있을 때 중력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G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 그죠? 그다음 100 곱하기 100 나누기 1의 제곱이죠. 이거 하면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6.67도 대충 10이라고 때려 넣어도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4승이 많으니까요. 100만 분의 1뉴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몸무게 반올림하면 100kg 되고 여러분 몸무게 반올림하면 100kg 정도 되잖아요. 한 1m 떨어져 있어도 100만 분의 1뉴턴밖에 작용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끌림을 느끼거나 이러면 이거는 그 물리적인 끌림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그걸 느낄 수 있다면 뭔가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 그런 끌림들은 다 정신적 문제죠. 자, 근데 이제 행성들 천체들은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력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자, 케플러 제3법칙은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하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뉴턴의 중력 법칙 플러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성립을 합니다. 자, 요거를 뉴턴의 운동 제2법칙과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케플러가 좋아했던 조화 법칙이 튀어나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오리지널은 타원 운동이고요. 여러분 이제 물리학과 가서 한 대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타원 버전으로 케플러 제3법칙을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증명하는 걸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뒤로 미뤄두고 좀 복잡하니까 대충 원이라고 가정하고 케플러 3법칙을 유도해 볼 겁니다. 그래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거의 대부분 그래도 원 궤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접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구심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중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 써보도록 할게요. ma = F죠. 그래서 m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원운동식을 쓰냐면 행성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행성의 질량 스몰 m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등속 원운동일 때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죠. r 오메가 제곱 써도 되는데요. 저는 그 r분의 v 제곱을 쓸게요. r 오메가 제곱을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ma는 이제 마 쓰다고 그랬죠. 끝났습니다. 마 쓰는데 a는 구심 가속도를 써야 됩니다. 등속 운동이니까. 여기 이제 우변에 들어갈 것은 합력인데 이 경우에는 구심력이죠. 중력이 들어갑니다. g에 r 제곱분의 태양의 질량 곱하기 왜 이래? 태양의 질량 곱하기 행성의 질량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게 이제 뉴턴의 이 떨어져 있지? 가출했네.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자, 이 접착제를 붙일 수도 없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요 식에서 요 V는 공전 속력이거든요. 그럼 얘는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원주만큼 돌죠. 2파이 R 이렇게 원주만큼 돕니다. 자, 요 식을 정리해서 요 V 있죠, V. V 대신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이제 케플러 제 3법칙을 유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 녀석은 날아가요. 요 녀석은 날아가고 행성의 질량은 날아가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거리하고 주기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싶거든요. 주기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주기가 들어있는 식을 넣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속력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속력은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해 보십시오. 왜 이래? 요것도 적어놓자. 이렇게 구심 가속도라고. 구심 가속도.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t의 제곱은 gm분의 4파이의 제곱에 r의 3승. 이것도 파란색으로 다시 적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케플러 3법칙 맞죠? 2 to R3? 2 to R3? 알았다. 나 이건 숫자니까 상수죠. G는 상수입니다. M은 상수는 아니에요. 근데 중심에 있는 천체가 같으면 똑같이 값을 K라고 두고 쓰면 된다 그랬죠. 이 경우는 태양의 질량이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끼리는 요거 그냥 똑같이 써서 이렇게 비례상수로 놓고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일 때는 지구의 질량 되겠죠.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의 경우에는 목성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좀 중심에 있는 천체가 같으면은 똑같이 이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요. 얘는 뭐지? 얘 내가 잘못 넣어놨네. 이거 다음 쪽에 있는 건데. 넘어갑시다. 얘는 여기는 두 개를 똑같은 걸 넣어놨구나. 자, 이제 넘어가서 20쪽 봅시다. 할 건 다 있습니다. 농담도 다 안 빠뜨릴 거예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체크하거든요. 자, 이제 인공위성의 운동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하다가 말 건데요.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끝내려고 했다가 이제 또 너무 많이 잘 것 같아가지고 뒤로 좀 넘겼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그래도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많이 낮아졌네. 다음 시간에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지금 지구랑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녀석들이. 자, 봅시다. 자, 인공위성의 운동인데요. 여기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가속도와 인공위성이 등속 오는 동하기 위한 속력 두 가지를 해볼 거고 다음 시간에 그 로켓이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속도인 탈출 속도에 대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함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오늘 다 끝낼 수도 있는데 정말 좀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두 개만 할 겁니다. 자,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가속도 G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식이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녀석이 지구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지구가 되죠. 지구고 지구 상공의 높이 h인 지점에 질량이 m인 보라색 물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물체에 대해서 ma 꼴 f를 해볼 거예요. 가만히 놓으면 운동하겠죠. 중력 받아가지고 ma 꼴 f를 해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ma는 마 쓰면 되죠. ma는 요 녀석에 대한 운동 방정식 써보는 겁니다. 얘는 이제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중력이 합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중력을 그대로 써볼게요.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요 사이의 거리는요, 지구 반지름에다가 지표면에서 이 물체의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지구하고 요물체 사이의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써보면 G에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가 내려오는 동안 h가 줄어들죠.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가 작아져서 얘가 작아지니까 얘는 커집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에서 내려갈수록 지구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가속도가 점점 더 커집니다. 중력이 커져서. 근데 요게 6,400km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유낙하 운동 해봤자 1km가 안 되죠. 예, 산의 높이, 에베레스트 산 높이만 해도 8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6,400이나 6,408km나 그건 좀 차이가 있겠네요. 중력 차이가. 근데 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가 나중에 밥 먹으러 1층에 내려가요. 갑자기 자신의 몸무게가 커짐을 느낍니까? 안 느끼죠. 그 정도 높이 차이는 중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6,400km나 거기에 뭐 한 10m 정도 더한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근사하면 H는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고 그 질량 M을 묶어서 보면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H를 무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 G 상수죠. 그 다음에 M은 지구의 질량이니까 안 변합니다. 웬만하면은 지구의 반지름도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요 묶어가지고 요 녀석을 상수로 두고, 근데 이게 ma 꼴 f 하면 이게 결국에 a가 되거든요. 가속도가. 그래서 gravitational acceleration 줄여서 g 이렇게 해가지고 중력 가속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g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새마을금고가 탄생한 배경 설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에 가면 이게 6분의 1이 되죠. 6분의 1이 되는데 사실 이 표현은 틀렸어요. 달의 질량이 지구보다 작아서 중력 가속도가 달이 더 작다. 이러면 사실 절반 정도만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달의 질량이 지구보다 작긴 작아요. 근데 사실 반지름도 작거든요. 근데 반지름이 작은 효과보다 질량이 작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더 작은 겁니다. 천체가 질량이 작다고 무조건 중력 가속도가 지표면에 작은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밀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달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뭐 블랙홀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중력 가속도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이제 결국에 이제 밀도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 조합했을 때 이걸 계산한 값이 지구에 비해서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A는 G다. 지표면 근처에서는. 지표면 근처에서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이 등속원 운동하기 위한 속력인데요. 이거는 뉴턴이 이미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 중에 하나거든요. 포탄을 쏘는 거 있죠. 예전에 소개했었죠. 포탄을 이렇게 쏘면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점점점 더 세게 쏘다 보면은 이게 지구가 땅이 꺼지는 만큼 얘가 떨어져서 영원히 자유낙하하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속도가 이제 얼마인지 그 조건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위성이 되는 거죠. 계속 도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한 겁니다. 지구와 인공위성 사이의 거리를 r로 두고요. 인공위성의 질량을
스몰 m, 지구의 질량을 라지 m. 그리고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공전 속력이 v라고 하면 이제 등속 원운동식을 공식을 ma=f를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이 박스 위에다가. 그럼 ma는 마 쓰면 되는데 a 대신에 등속 원운동일 때는 구심가속도를 써야 되죠. 그래서 뭐 r 오메가 제곱 써도 되고요. 근데 물리학원에서는 r분의 v 제곱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r분의 v 제곱으로 구심가속도를 표현할게요. 이까지 한 게 ma 한 겁니다. ma. ma 한 거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합력이자 구심력은 중력이죠. 그래서 중력을 그대로 씁니다. g에 r 제곱분의 mm 이렇게 씁니다. 박수까지 쳐줄 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인공위성의 질량하고는 관계없는 결과가 나와요. 인공위성의 질량은 날아가죠. 날아가고 V가 바로 나옵니다. V는 루트 R분의 GM 이렇게 됩니다. G는 상수고요. M은 지구의 질량이니까 결국 인공위성의 공정 속력은 그 지표면 그 궤도 상공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원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공정 속력은 느려도 되는 거죠. 가까울수록 공정 속력은 빨라야 되고요. 원운동 하려면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 교과서에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1 우주 속도라고 하나? 헷갈리네요. 항상 1, 2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가 탈출 속도고 하나가 원운동하기 위한 속도인데요. 둘 중에 하나가 제1 우주 속도, 하나가 제2 우주 속도라고 뭐 옛날에는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등속 원운동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요거와 관련된 교과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몇 페이지고? 43페이지에 확인 11번 문제입니다. 인공위성 AB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각각 거리가 r, 2r만큼 떨어진 곳에서 등속 원운동할 때 두 인공위성의 속력의 비를 구하라는 거네요. 저 같으면은 풀이를 이렇게 씁니다. 일단 mr분의 v 제곱은 g에 r 제곱분의 mm 이렇게 쓴 다음에 이 공전 속력은 거리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번 쓰고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VA 대 VB는 R이 R하고 2R이잖아요. 그거를 요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R분의 GM 대 루트 2R분의 GM.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사실 완벽한 풀이와 답이 됩니다. 그냥 이거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쓰면요. 경우에 따라서 정답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인정을 안 해주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정리는 해줘야죠. 그래서 1대 루트 2분의 1인데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한번 더 해주는 게 좋겠죠. 모양이 안 예쁘니까 루트 2를 곱해주면 루트 2대 1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짧은 녀석이 더 빨라야 되죠. 원운동 하려면. 반지름이 짧은 녀석이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요거를 절묘하게 맞춰가지고 그 지표면이 이제 지표면에 딱 떠있게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 정지위성이죠. 그러니까 각속도를 똑같게 맞춰가지고 정지위성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얘기하기 전에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설명을 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설명하고 그걸 이용해서 탈출 속도를 계산하는데 요거를 근데 교과서에는 그냥 추가 자료로 잠깐 나와 있는데 이걸 내가 설명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블랙홀 할 때 또 이게 나와야 돼요. 또 나와야 돼서 한 번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책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